안녕하세요. 네, 박민찬입니다. 6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늦었어요. 오늘 상담도 많고 현장도 막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우선은 오늘 제목 보시다시피 여러분,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관관계, 전세가 급등 그 후라는 제목이에요. 그 전에, 오늘 내용을 보기 전에 오늘 전세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 전세를 보기 전에 1년 6개월 전에 했던 강의, 유튜브에 올렸던 그걸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1년 6개월 전이니까. 요게 19년도 3월 25일 날 업로드 했던 건데요. 5분 정도만 볼게요. 5분 정도만. 그리고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정말로 공급의 역습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공급으로 인해서 역전세, 입주 폭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면, 공급이 이런 식으로 급감하는 게 지속이 된다면 거꾸로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연에 봐왔던 전세 대란, 요딴 것들을 겪게, 역습을 당하게 된다. 결론은 이 상태로 가면은 공급의 역습은 벌어지고 역전세가 끝나고 나면, 종료한다면 극심한 전세단이 찾아온다. 그냥 전세단이 아니에요. 극심한. 왜? 지금 허가 물량, 착공 물량 감소하는 폭이 극심한 전세단에 올 수밖에 없는 각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전년 대비 9, 거의 10%. 그 다음에 17%, 21%. 올해는 몇 프로 감소할까요? 작년 대비. 올해는 더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16년도부터 감소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3, 4년간은 계속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또 전세 쪽으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부터 만약에 3, 4년을 기다려서 3기 신도시 기다린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네? 2022년도, 2023년도에 가점도 올려놨고, 나는 청약을 시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기 신도시를 믿고서. 3기 신도가 안 해. 계속 지연되고, 만약에 이제 봐봐요. 에? 그 상황에서 전세를 버텨야 되는데 전세금을 갑자기 한 번에, 네? 우리 봤잖아요, 항상. 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거 뻑뻑도 질러지기 시작하면 미치고 팔짝 뛰는 날이 또 온다니까, 이제 그때 봐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선택을 보류한 거에 대가를 항상 치러요. 그리고 선택한 거에 대한 대가도 꼭 치르게 돼 있고, 선택을 안 한 거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돼 있어요. 세상 공평해. 삶이 공평하다니까. 어떠한 걸 여러분이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든 간에 대가는 치르게 돼 있다고요. 그거에 따른. 왜냐면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을 하지 않은 거에 하나 선택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난 아무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건 선택한 거라고요. 이 대가 치러야지, 그러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봐요.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해도 늦어, 그때는요, 이제 봐요. 네? 우리 역대 정부 중에,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정부 봤습니까? 항상 뭐예요? 원인은 거기고 책임은 국민이야. 스스로고. 나도 솔직히 이번에 이제 김현미 장관 좀 있으면 이제 끝나죠? 사과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잘못한 게 많았거든요. 그 쉬운 사과 한마디 못 한다니까? 그런 자리에 앉는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 이해 못 해요. 왜냐면 그 자리에 안 앉아봤으니까. 근데 우리도 그 자리에 앉으면 변한다고요, 사람이요. 다 변해, 우리 여기는 다 변해요.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각자 살 길 잘 준비하시는 소리예요. 근데 이 원인이 내가 만든 원인이 아니잖아요. 사회 어딘가에서 원인이 정책적으로 올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번의 원인은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거의 7대 3이지. 정책적인 요인이 더 컸고,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제적인 요인이 더 적은 거예요, 사실요.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역전세 힘들죠. 여기 계신 분들도, 이거 세입 다 나간다는데, 전세는 한 3, 4천, 많은 거는 5, 6천 빠져있고, 그 돈 또 어디서 마련하려면은, 물론 내가 대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한테 빌릴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꼬치꼬치 또 물어보는 거 답변하고 싶지도 않고, 머리 복잡해.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3년 정도 지나면은 집이 없다고? 내부터 없을 것 같아요, 이건. 통계가 다는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클리어하게 나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속도가 문제다. 죽었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이제 이
건설회사들이 살아남으려면 집장사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올해도 지금 매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단 말은 인허가량 감소하고 착공량 감소한단 말은 건설 경기가 자꾸 이제 쪼그라들고 있다는 소리인데 올해 만약에 이제 정점을 찍는다면은 이게 뭐예요? 건설사가 이제 문 닫는 회사 올해 많이 나올 수 있죠. 버티다 내년도 초에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런 거죠. 근데 건설 경기가 이제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어요. 땅이 작은 나라에서 이런 작은 도시에 몰려 사는 나라에서 위로밖에 올릴 수 없는 나라에서는요, 건설 경기 망가지면 답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요. 이 나라의 숙명적인 구조예요, 그게요. 대한민국의 숙명적인 구조라고요. 특히 서울 같은 이 고도와 이 응집돼 있는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를 파서 지하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지금요, 우리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역전세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정말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 속에서 가점이 애매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당첨될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마치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집이 남아돌고 있다고 하니까. 그 상황이 아니다. 아니다. 그걸 믿고 있다가는 아까 말했지만 역습을 당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조금 이렇게 많이 땡겨서 강의를 하는 거고요. 3년 후에 오늘 강의를 다시 또 아까 우리 강의 자료 보여줬듯이 보여주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뭐예요? 그리고 뭐예요? 음마아파트 4억 빠졌다라는 뉴스 기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음마아파트가 4억 빠졌고 결론이 뭐예요? 되게 부정적인 뉴스가 많아요. 4억 빠져서 폭락 오나, 4억 빠져서 이제 냉각기 더 본격화되나 이렇게 나왔는데 4억 빠졌는데 4억 빠졌기 때문에 기회다라는 뉴스 하나도 없잖아요. 기회적인 기회가 아닙니까? 기회예요. 물론 돈 있는 분들에게는 기회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2019년도 3월 25일 날 역전세 끝나고 전세대란 온다 2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 역전세가 좀 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역전세가 끝나면은 전세대란이 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이 3기 신도시 입주 전에 공급 급감의 시대가 온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전세 대란은 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대비했더라도 전세 대란이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그 전세 대란의 강도가 더 커졌고 전세 대란이 찾아오는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전세 대란이 오로지 지금 이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라기보다도 시장 자체적으로, 물론 그 시장의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의 정책의 어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건 맞습니다만, 임대차 입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전세 대란은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 임대차 입법으로 전세 대란이 찾아오는 시기가 당겨지고 전세 대란의 강도가 강해진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숙지하신 후에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먼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강의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제목은 전세가 급등 그 후라는 내용으로 잡았고요.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관관계 라는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 딱 3페이지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예요, 문제. 우리가 이제 매매가가 있고요. 평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면적인데, 그러면 이거를 매매가를 평형으로 나누면은 평당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6억이고 30평이다. 그러면은 평당 2천만 원이겠죠?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텐데, 시간이 지났더니만 매매가가 9억이 돼 있고 30평 똑같은 30평이니까 평당 3천이 돼 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면은 문제입니다. 매매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오른 거다. 1번. 이거는 1번이고요. 2번은 평당 2천에서 3천으로 올랐기 때문에 매매가가 6억에서 9억이 된 것이다. 1번, 매매가가 6억에서 9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평당가가 2천에서 3천으로 된 거다. 이게 1번이죠. 그리고 2번은 평당 금액이 평당 2천에서 평당 3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매매 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된 거다. 그리고 1번하고 2번하고 골고루 거의 5대5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5대5로 올라오고 있어요. 갑자기 2번이 많아집니다. 갑자기 또 1번이 막 나오고요. 거의 5대5로 보여요.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이 답은요 뒤에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데요. 정답이 있었어요. 정답이 있었고, 뒷부분에 우리 내용을 본 다음에 요 답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매매 금액이 있고요. 이번엔 전세 금액이 있습니다. 이 매매 금액에서 전세 금액을 빼면 투자 금액이죠. 맞나요? 실수요자가 아니라 어떤 집을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매매 금액에서 전세 금액을 빼면 투자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매매 금액은 6억, 전세 금액은 3억. 3억으로 살 수 있었던 집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집이 매매가는 7억, 전세는 똑같이 3억, 투자 금액이 4억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어떤 문제? 매매가 6억, 전세 3억, 투자 금액 3억이었던 똑같은 부동산이 시간이 지났더니만 매매가가 7억 돼 있고 전세는 그대로고 투자 금액이 4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7억에서 3억 빼면 4억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문제. 1번. 매매가가 6억에서 7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3억에서 4억이 됐다. 2번은 투자 금액이 3억에서 4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매매가가 6억에서 7억이 됐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은 매매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오른 거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투자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매매 금액이 오른 것이다. 이건 2번이에요. 1번, 2번 뭡니까? 1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이거는 자 봅시다. 지금 보는 이런 문제는 사실 얼토당토하는 문제일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김유정님 정답을 얘기하셨네. 김유정님, 돈 가치가 떨어져서. 자, 봐요.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경험해 온 시장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1번과 2번 중에 하나 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의 답은 제 생각에는 2번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뭐 매매가가 6억에서 7억이 올라도 당연히 전세 금액이 그대로면 투자 금액은 3억에서 4억이 되는 게 맞죠. 다만 근데 저는 그 1번에 동의하기 조금 어려운 게, 예를 들면은 강남의 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 오래전에 물론 작은 거 뭐 20평 미만의 조그만한 재건축들 살 때 우리가 들어갔던 돈이 뭐 한 전세 끼고 1억 얼마? 뭐 2억, 그래 2억 전세 끼고 2억 정도면 하나 살 때가 있었죠.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얼마가 더 필요한가 또 알아보니까 이제 2억으로는 못 사고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를 들고 와야지만 제일 작은 걸 하나 살 수 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렇구나, 3억 5천 4억은 있어야 되는구나. 또 좀 지나서도 알아보니까 5억 이하 가지고는 아예 이 동네에 살 게 없다. 지금 계속 같은 동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더만 또 좀 지나니까 8억 가지고 와라, 전세 끼고 8억은 필요하다. 이제 8억 이하로는 이 동네에 살 게 없다. 아무리 작은 거여도. 또 좀 지나니까 10억 갖고 와라. 또 좀 지나니까 10억 가지고는 안 돼. 전세 끼고 아무리 못 사도 이제는 12억, 13억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듣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아파트만의 얘기가 아니라 뭐 빌라를 예를 들어볼까요? 빌라? 여기 뭐 용산 빌라? 용산 빌라 우리가 사들였던 물건들이 2016년도, 지금부터 4년 전만 하더라도
전세 끼고 평균적으로 5, 6천 투자였던 것 같아요. 5천 정도, 6천 정도 투자였고, 그리고 좀 심하게 돈이 적게 들어간 물건의 경우에는 뭐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16년도 얘기입니다. 4년 전에 용산 빌라 살 때 전세 끼고 투자 금액이 500이었나? 아무튼 1,000만 원이 안 들었던 걸 알아요. 1,000이었나 500이었나? 그러면 지금 용산 빌라 투자 금액은 17년도, 18년도, 19년도를 거치면서 20년도 지금 하반기인데 지금 용산 빌라 투자 금액이 전세 끼고 2억 5천 기본 들어가고 3억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전세 끼고. 그러면 지금 투자 금액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제가 2016년도에 그때 상담하시고 용산 빌라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물론 뭐 기억 못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게 매매가가 보통 그 용산의 빌라가 깨끗한 신축 투룸 기준으로 매매가가 2억대 초반, 4년 전 얘기예요. 2억대 초반. 그리고 전세가 1억 한 7천. 이렇게 빼면은 보통 한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5천 나왔는데, 제 설명이 뭐였냐면, 이 매매가가 2억 얼마인데 이게 3억 될 겁니다. 뭐 4억 될 겁니다. 이런 설명 드린 적 없고요. 아주 간단한 설명을 드렸어요. 1억 원 이하로 전세를 끼고 용산에 살 수 있는 빌라가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었고, 이렇게 방송 때 말씀드렸었어요. 왜냐면 저의 관점은 이 매매가가 지금 예를 들면 뭐 2억 얼마인데 이 매매가가 올라서 3억 얼마가 되겠지? 이런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지금 전세 끼고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또 지났을 때 같은 5천만 원을 가지고 이걸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을 텐데,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똑같은 16년도 때 저 같은 경우는 용인에 이제 대형 아파트를 좋게 봐서 투자했을 당시에 용인의 대형 아파트가 매매가 4억, 전세 3억 5천, 그래서 투자 금액이 5천이었단 말이에요. 4년 전에. 그러면 저 똑같은 거예요. 5천만 원으로 지금 내가 용인의 50평대 아파트를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데, 3년 후, 4년 후에도 5천만 원으로 용인의 50평대 대형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볼 땐 어려운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우리 김유정님인가 그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100가지 있으면 내년도에는 90가지로 줄고, 그 다음 해에는 80가지 줄고, 10년 후에는 10가지 남을까요?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금액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계속 유지된다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고, 올해는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100가지였는데 내년도에는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80가지밖에 안 남는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 맞죠? 그 개념으로 봤던 거예요. 서로 이제 좀 관점이 다른 것이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 6억에서 7억 때문에 투자 금액이 3억에서 4억이 된 거냐?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났더니 돈 3억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3억 원으로 전세 끼고 살 수 있었던 부동산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4억 들고 와라. 4억 들고 와라. 그래서 매매 금액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뭐 동의 안 하실 분들은 구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느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느꼈던 상승의 원리, 그러니까 매매가는 결국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물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결과물에. 돈이 추락한 원인의 결과물. 화폐 가치 추락, 돈의 가치 추락이라는 거랑 더 밀접한 것은 매매가 상승이라기보다는 투자 금액 상승이 훨씬 더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럼 이렇게 시간이 또 지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또 지났어.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6억에서 7억으로 올랐던 매매가는 7억에서 9억이 돼 있고, 3억 전세 유지되던 게 전세가 1억 뛰어버렸고, 그랬더니만 투자 금액은 5억, 1억이 더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지금 매매가가 7억에서 9억이 됐는데,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한 순서가 있는데요. 순서는 뭐냐? 전세 금액이 3억에서 4억으로 오르면서 이게 지금 매매가가 뛴 것이다. 또는 뭐 투자 금액이 4억에서 5억으로 오르면서 똑같은 효과로 매매 금액이 뛴 것이다. 매매 금액이 올라서 투자 금액이 증가한 것이냐?
투자 금액이 올라서 매매 금액이 상승한 것이냐. 말장난 같지만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답은 뭐다? 투자 금액이 올라서 매매 금액이 상승했다. 그래서 1번, 2번 요 순서대로 원인과 결과가 나온 것이고, 이 두 번째 사례에서는 제 생각에는 일단 전세 금액의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전세 금액의 상승이라는 말은 매매가의 그 투자 금액의 하락을 뜻하죠. 여러분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올랐다란 말의 뜻은 투자할 사람 입장으로 본다면은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요. 자, 그렇다면 전세 금액이 1억 올랐다면 투자 금액이 1억 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매매 금액이 1억 정도만 올라줘도 계속 4억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벌어지는 현상, 이거는 제가 뭘 뜻하려고 적어놨냐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 첫 번째 현상은 전세 금액이 뛰면서 매매 금액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게 1번. 두 번째로는 시간의 또 흐름 속에서 돈의 가치가 또 떨어지면서 전세 금액 상승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5억은 갖고 와야지 이걸 살 수 있다는 소리로 가면서 매매 금액이 1억이 아니라 전세 금액 상승분 1억과 투자 금액 상승분 1억, 도합 2억이 오르는 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좀 현실입니다. 아, 설명이 되게 어렵네.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지금 1번에서 2번으로 요 파란색에서 녹색으로 오는 과정에서는 전세금액 변동이 없어. 오로지 돈의 가치 하락. 아, 이젠 3억으로 요 똑같은 거 못 사요. 4억 갖고 오세요. 이렇게 돈의 가치 하락, 즉 투자 금액의 상승으로 매매 금액이 올랐다면은 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요 과정에서는 돈의 가치 하락, 똑같이 투자 금액 상승과 더불어서 뭐예요? 전세 금액 상승이 바로 매매가에 연동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오르는 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19년도 3월 달에 올렸던 방금 그 영상을 왜 보여드렸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세 금액이 오르는 시대가 아니라 불과 딱 1년 6개월 전 얘기네요. 그때만 해도 신문에 뉴스에 역전세가 도배될 때였기 때문에 만기 다가오는 집주인분들이 막 발을 동동 굴렸어요. 이게 불과 2년도 안 된 얘기야. 지금 1년 반밖에 안 된 얘기예요. 1년 반밖에. 작년 19년도 3월달 강의 받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은 뭐였어요?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오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19년도는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지금은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상황이니까 어때요? 효과가 어때요? 훨씬 강하지. 돈의 가치 하락으로 투자 금액 상승과 더불어서 전세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가를 좀 과하게 밀어 올려도 투자 금액이 과하게 증가하지 않는, 여기서 전세가 그대로다. 똑같이 3억이라면은 투자 금액이 갑자기 4억에서 6억으로 바뀌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은 전세 금액이 딱 1억 올라주니까 어때요? 투자 금액, 아, 딱 1억 정도 상승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전에 한번 했던 강의들에 나오지만 실거주하실 분들은 매매 금액만 보세요. 실수요자분들은 매매 금액만 보고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 금액만 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반대의 입장으로도 보자. 실제 거주하실 분들이라도 전세 금액과 함께 보시면서 나는 거주할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보고 있지만은 누군가는 전세 끼고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부동산을 한번 바라봐 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투자하실 분들 입장에서도 투자 금만 보지 마시고 이 집을 만약에 실수요자 분들이 보신다면 요 매매 가격의 적정선은 다양한 비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매매 금액 자체의 변화가 어떤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전세 금액이라든지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원인에 가깝고 매매 금액이나 평당 금액은 결과물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봤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까 포기라고 썼거나 답이 없다고 얘기하신 게 정답인 것인데 많은 분들이 1번과 2번을 앞다퉈서 적어주셨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책에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느꼈던, 이 시장에서 느꼈던, 깨달았던, 발견했던, 보였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본 거예요. 올라가는데 패턴이 있고 컨셉이 있는데 어느 시기에서는 투자 금액으로만 올라가고 어느 시점에서는 전세가 상승과 투자 금액 상승이 동반되면서 매매가가 더 과하게 뛰어버리더라.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전세 금액 상승. 지금 전세가 급등하고 있고, 불과 1년 반 전에 우리가 역전세에서 허우적대던 그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저급한 예측들, 역전세가 계속 간다. 그런 저급한 예측에는 우리 폭락론자분들이 앞장섰고, 시중에서 전문가라고 타이틀을 준 많은 분들이 다 헛발질을 했고, 다 틀렸습니다. 싹 다 틀려버렸고, 전세가 안 나가니까 뭐 여유자금을 챙겨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훈수라고 조언이라고 뒀었고. 그러니까 불과 여러분, 1년 반 후에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뭘 보고 계신 거죠, 도대체 지금 여러분? 뭘 보고 계신 거죠, 도대체? 이게 급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넉넉 잡아서 21년도, 22년도에 와야 될 것들이 지금 왜 터졌냐? 임대차 입법은 하면 안 되는 법률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강행하면서 이런 상황이 났고, 첫 단추를 잘못 깬 상태에서 세 번째, 다섯 번째 단추를 뭐 다시 맞추는 대책을 지금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첫 단추를 잘못 깼으면 첫 단추를 풀고 다시 껴야 되는데, 첫 단추가 잘못됐는데 세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단추를 어떻게 낀다는데 그 옷이 본때가 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전세가 상승으로 그칠 사태가 아니고, 이렇게 전세가가 상승이 아니라 급상승을 하게 되면 투자 금액이 급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한 것만큼 투자 금액, 전세를 껴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세가가 갑자기 3억이 뛰어서 한번 가정해보세요. 3억이. 아니, 10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전세가 5억이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걸 전세 끼고 살려면은 5억은 있었어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10억, 5억이라면. 근데 갑자기 전세가 3억이 뛰었어. 아니, 2억이 뛰어버렸어. 그러면 10억대 7억이면 투자 금액 5억에서 갑자기 3억으로 줄어드는 꼴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5억이 없어서 포기했던 사람들, 관심 없던 사람들이 뭐야, 갑자기 내 돈, 나 3억이 있는데 내 사정권에 들어왔어? 이렇게 지금 이런 상담이 제가 지금 올 여름부터 내가 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투자금이 늘면서 이 매매가 결국 오르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원인이 아니라 결과. 요게 이제 원인인데, 원인도 구태여 순서를 나누자면 지금 제일 중요한 순서는 투자금액 감소라는 것도 원인에 속하지만은 지금은 전세가 상승이 더 앞서는 원인이고, 투자금 감소가 2차적인 원인이고, 결과가 매매가 상승으로 언제 나오냐? 내년도에 보시면 압니다. 네, 내년도에 보시면 안다고요, 이제. 뭐 똑같은 말을 몇 번 해야지 우리가 갑니까? 전세가 급등이 매매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많은 얘기 해드렸는데, 지금 이건 뭐예요? 방금 전에 봤던 이 강의 자료는 2019년도 12월 29일인가 30일 날 했던 오프라인 세미나 때 했던 2020년 부동산 대전망에서 전세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꾸 최신 강의, 요즘 강의 찾지만 마시고, 옛날 강의도 못 보신 분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라는 차원으로 1년 전 강의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가와 투자금액 이게 원인이고, 매매가와 평당가는 결과물이니까, 매매가가 지금 내가 살려는 아파트가 12억 원이라면 이게 13억 갈 수 있을까? 15억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초짜의 고민이고, 그 12억 원짜리 매매가의 아파트의 전세 금액과 투자금을 면밀히 따지시고, 12억 원으로 매매가 12억 원을 띄는 부동산들이 내가 살려는 아파트 말고 어디 있는지 당연히 아셔야 되고,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난 만약에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파트가 12억인데 전세가 6억이다. 그러면 6억 원을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부동산은 또 뭐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 쭉 읊을 수 있으면은, 그 매매가 12억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이 뭐가 있는지 읊을 수 있고, 전세 끼고 산다고 했을 때 5억이든 6억이든 그 금액에 합당하는, 충족되는 부동산들이 투자 금액이죠? 뭐 어디 있는지 쫙 읊을 수 있으면 그 정도 조사를 하고 상담 받으러 오셔야 돼. 예? 그 정도 조사하고 상담 받으러 오셔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못 깨달으시면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와, 이거 얼마 전까지 7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3억이 됐어? 이거 거품이잖아. 누가 봐도 과열이잖아. 이거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단순하게. 근데 그 아파트의 전세 금액 흐름 잘 보세요. 그리고 따져보시죠, 여러분. 전세 금액이 오른다고 해서 매매가가 꼭 오르는 게 아니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가 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은 5억, 당연히 5억이겠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전세 금액이 8억이 됐습니다. 3억이 뛰었습니다. 근데 매매가는 10억 그대로 칩시다. 그러면 갭이 10억 대 8억이면 2억이 돼요, 2억. 전세를 끼고 5억으로 간신히 살 수 있었던 부동산이 안 사고 기다렸더니만 2억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날이 온다? 그 말은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화폐 가치가 오른다는 소리 아닙니까? 불가능한 소리죠.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네, 뭐 했네, 막 똥폼 잡지도 마시고, 또 내가 부동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그럼 왜 못했냐? 난 부동산을 몰라. 그게 아니라 개념이 안 잡혀 있어, 개념이. 이 틀이, 큰 틀이 움직이는 어떤 개념, 틀이 아예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유튜브로 저거 보고 막 정보가 무슨 일본 쓰나미 터지듯이 막 들어오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물은 마시면 안 되고 어떤 물은 마시면 되는지 물이 넘쳐나 버리면 분간이 안 갑니다. 정보가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맨날 그 유튜브 뭐 이거 더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뭐 아유. 그러니까 오늘도 상담 오셔서 많이 혼나고 가셨어요. 죄송하네. 오셔서 많은 분들이 혼나고 가셨습니다. 누군 그러겠죠. 아니 왜 시간 버리고 돈 벌어서 가서 혼나고 있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깨닫고 개념을 찾고, 한 집의 가장들인데 내 몸 하나 추스리면 상관없죠. 근데 이제 가정이 있고 가장들이라면 이게 그냥 뭐 어떤 몸빵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가 가장이 될 수 있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하거든요. 거기다 몸빵이 이제 병행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무섭게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기다리는 분들, 저는 이제 그리고 뭐 서울 시내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분상제 하에서 로또 청약 기다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늘면서 전세를 가야 되는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이거 외에도 전세 수요자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죠. 3기 신도시는 전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3기 신도시는 50점 후반대, 가점 50점 후반대 정도 보고 싶고, 이 로또 청약, 서울에서 뭐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믿지마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60점대 후반, 가점 60점 후반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50점 후반, 60점 후반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40점 후반만 해도 그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40점 후반만 해도요.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그게 내가 50점 후반, 나는 뭐 60점 후반이어서 뭐 서울 한번 노려보겠다 이것도 아니고 50점 후반도 안 되고, 그러면 뭐 40점 초반, 40점 후반 답이 없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가 불안 요인은 더 증폭되는 거죠. 이게 없었더라도 이 뒤에 나오는 입주 물량 내년도 내후년 계속적으로 급감하는 이 부분, 공급이 줄고 있고 수요는 늘고 있고, 안 오르고 100이겠습니까? 공급은 줄고 있고. 그리고 좀 심각한 거는 이거 지금 허가 물량, 착공 물량은 미래 입주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수치인데 계속 줄고 있고, 내년, 내후년 입주 물량은 팩트예요. 왜냐면 내년도에 입주할 것들은 이미 이제 작년에 다 착공 다 들어간 것들이고, 내후년에 입주할 것들은 올해 이제 착공 들어간 것들이니까 이 내년, 내후년에 입주 물량은 정해진 수치예요. 예측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는 수치고, 지금 마지막 말씀드린 허가 물량, 착공 물량이 줄고 있다. 이건 뭐예요? 앞으로 입주 물량이 안 봐도 알겠다라는 거예요. 줄고 있다. 가로 안에 뭐라고 써있죠? 전체 유형이. 아파트만 줄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뭐 싹 다 건축이 다 줄고 있습니다. 지금요. 전 유형이 공급이 줄고 있습니다. 이거 어쩌려고 그래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뭐 정치 유튜버가 아니니까 여러분 뭐 정권 바꿔야죠 이런 얘기는 여기다 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리고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현실적인 조언 드린다면 여러분 각자 살 길을 잘 찾으십시오. 우리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각자 살 길,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걸 기대지 마시고, 내가 지지하는 정부가 또 정권이 탄생하면 좋아지겠거니 다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 각자 살 길 찾으면 자꾸 뭐 어딘가 이상 기대고 비비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발 각자 살 길만 찾으시면 돼. 하나만 깨달으시면 돼. 내 살 길 내가 찾는다. 내가 찾고, 나한테 뭐 좀 떨어질 거 없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없어서 좀 배짱 튕기면서 가면 돼.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가 주택이라도 무시하지 말아라. 똥폼 잡지 마라 괜히. 집불도 없으면서 조그만 집, 안 좋은 집, 가난한 집 창피하지 마라. 당당하게 거창한 여기 마포 용산에서 깨끗한 아파트 전세 살 바에는 저 방학동 가서 아파트를 하나 사라. 낡은 거라도 아니면 저기 어디 외진 곳에라도 빌라라도 하나 사라. 그게 낫단 소리예요 제 말은요. 요즘 상담하다 보면은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진다는 걸 느낀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반 개인 분들이 그런 얘기할 정도라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물가는 안정돼 있고 무슨 인플레냐, 진짜 인플레다. 와, 도대체 진짜
그런 망언이 굳이 몇 년 지나봐야지 깨달을 수 있는 망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듣는 순간 망언이라는 게 오지 않았습니까? 감이요. 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날 수도 있고 결과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탓해봤자 그 시간에 나는 내 살 길 찾아야지. 세상이 이러하니 나는 내 살 길 찾아야지. 제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시류에 편승하지 마시고 내 살 길부터 찾고 내 살 길이 준비된 상태로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래요. 웃으면서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은 제가 노무현 정부 때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노무현 정부 때 제가 느꼈던 마음, 제가 느꼈던 심정은 규제가 너무 많다. 이 규제 속에서 평생 내가 집을 사고 파는 게 참 힘들긴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아무튼 부양책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뭐 부양책 영양제를 놔줘봤자 뭐 부동산이 시들시들 죽어가니까 아무튼 간에 이 부양책이 계속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우리 현실인데 닥친 현실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이 영원할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영원한 것은 시장 외에는 없어요. 이 마켓, 이 시장 말고 영원한 정책이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정책 곧 바뀔 거예요. 뭐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내시는 게 아니라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과 곧 바뀔 거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여유를 찾고 모든 것은 세상 모든 일은 결국 전국적으로는 순리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리대로.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이치입니다. 제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현명한 우리 부자방법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풀려가게 되어 있으니까 제발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포지션을 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연말이죠 이제. 난치병 어린이 후원도서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 꼭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면서 난치병 어린이 후원도서 사업하고 있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이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이 구입 영상은 부자병법 어린이 후원 추가로 했거든요.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사랑의 열매에 3차 후원금 1,000만원 보냈어요. 2,000만원 단위로 보내려고 했는데 조금 모이는 속도가 더뎌져서 연말이 다가왔으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보냈습니다. 또 보고 드려야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난치병 어린이 후원을 위해서 누나가 되었어요 도서를 기획해서 발간했습니다. 우리가 총 3,000부를 찍었고요. 현재 한 500부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500부인가 600부인가. 권당 15,000원이고 좀 15,000원 이상으로 뭐 2만원 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이제 2,000만원씩 2번 4,000만원 난치병 어린이 돕는데 썼고요. 후원을 했고 이제 오늘 3차 후원금 1,000만원 총 5,000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 이제 보낸 거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또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고해 드려야 되니까 후원 좀 여러분 같이 해요.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사는 사회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내 거에 대한 이득을 바라는 일도 중요하죠. 하지만은 주변을 좀 돌보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 후원 리스트인데요. 앞으로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후원해 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명단에 올려드리게요. 최혜로님, 문대웅님, 남상봉님, 신재영님께서 10만원에서 10만원이 넘는 돈을 후원해 주셨고요. 김문성님께서 100만원을 참고로 한 권을 구입해 주셔서 건수가 많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최인수님, 여동희님 10만원. 그리고 자막이 빠져 있는데 정경수 오나리님께서 5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경수 오나리님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제가 감사할 일은 아니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차 후원금 오늘 11월 30일 2020년 11월 30일 3시 11분 1,000만원 도서 기부 3차로 보냈어요. 현재 잔고는 460만원이 있네요.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1차 2,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1,000만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뜻으로 보냈으니까요.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은 우리 난치병 어린이 돕는 일이니까 좀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